지우는 또다시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유를 물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엄마와 아빠는 학교를 찾아갔다. 하지만 학교는 피해자인 지훈보다 가해 학생들의 입시와 학교 평판을 먼저 걱정했다. 그때 가해 학생의 아버지 시의원 박성재가 나타났다. 그의 부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호 가족을 몰아붙였다. 학교도 경찰도 누구도 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다. 윤순례. 자식 버린 여자라 불리던 그 할머니가 마침내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두시가 아이 하나 지켜야겠다. 일막 아들의 이야기 검은 창고. 불은 새벽 3시에 붙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울리기가 무섭게 창고 안동에 통째로 불이 붙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다. 출고를 기다리던 납품 물량, 설비 일부가 그 안에 있었다. 2시간 만에 진화가 끝난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철골과 재만 남았다. 박정우는 그제서야 현장에 도착해 시커멓게 탄 창고 앞에 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관리부장으로서 창고 책임자는 자신이었다. 전날 점검도 했고 이상 보고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과만 남아 있었다. 재고 손실, 납품 지연, 거래처 위약금. 숫자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그제 속에 묻혀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상무 이상국이 나타났다. 이상국은 오래전부터 박정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단지 대표가 신뢰하는 실무자라는 이유였다. 그는 임원들을 회의실에 소집하고 정우를 그 자리에 세웠다. 공장 관리부장이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지킵니까? 이건 단순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회사 손실까지 전부 물어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대부분 상무 라인이었다. 누구도 정우 편에서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이상국은 따로 정우를 불렀다. 짧고 명확한 말이었다. 사표 쓰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민형사 책임까지 갑니다. 정우는 그날 저녁 다시 현장으로 갔다. 소방 통제선이 쳐진 창고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해고만 당해도 막막한 판에 수십억 원 배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아내 미연이 하루 종일 반찬 가게에서 버는 돈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될 순간이었다. 그는 절망감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공장 외곽도로 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다. 차에서 2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다. 이름은 윤순례. 그 노인은 그저 멀찍이 서서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정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순례와 동행한 남자는 전직 소방청장 출신으로 화재 감식 전문가 강태섭이었다. 그가 현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통제선 밖에서 벽면을 훑었다. 그 흐름이 번진 방향, 불길이 시작된 지점, 바닥에 남은 흔적들을 눈으로 따라갔다. 아무 말 없이 오래 보았다. 그리고 돌아와 낮게 말했다. 회장님 방화입니다. 발화지점이 2군데예요. 전기 화재는 이렇게 안 납니다. 순례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까지 보였던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걸었다. 전화의 상대방은 그 지역 경찰서장이었다. 순례와 서장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순례의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었다. 서장님 신고입니다. 공장 화재가 방화로 보여요. 지금부터 이 공장 화재 기록 전부 보존시키시고 보험사, 소방 감식 보고서, CCTV, 출입 기록,
경비 교대 일지까지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조사해 주세요. 자료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특히 CCTV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정호는 여전히 검은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공장에 들어왔다. 상무 이상국은 당황했다. 아니, 당신들 누가 불러서 여기 들어온 거야? 이건 회사 내부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사관들은 공장 주변 CCTV와 인근 도로,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들고 갔다. 화재 전날 밤 공장 보안 시스템이 짧은 시간 꺼진 기록도 확인됐다. 이상한 차량이 창고 옆 도로를 오간 것도 잡혔다. 화재 뒤에 숨겨진 진실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무가 사주한 외주 경비업체 직원 한 명이 창고 부근 영상에 찍혔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과 화재 당일 새벽 상무 측근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나오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 공장 화재의 배후에는 이상국이 있었다. 계획은 잔혹했다. 창고에 불을 내 막대한 손실을 만들고 그 책임을 관리부장 박정우와 대표 라인에 뒤집어 씌운다. 대표를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 이사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선다. 정호는 그 계획에서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다. 정호는 그 사실을 형사에게서 전해 들었다. 말을 잃었다. 억울해서 떨던 손이 이제 다른 이유로 떨렸다. 대표가 이상국을 노려보며 말했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이런 추악한 짓거리를 잘 둬. 당신이 불태운 건 회사의 재산뿐만이 아니야. 한 가족의 인생이라고. 이상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형사 2명이 가로막으며 양팔을 잡아챘다. 끌려나가는 순간 이상국이 정호를 돌아봤다. 눈빛에 독이 가득했다. 박정호,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낸 거지? 날 염탐했나? 이 나쁜.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 사건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대표가 정호를 불렀다. 이번 일에서 끝까지 회사를 지킨 사람이 자네였어. 사고 전 창고 점검 기록 하나하나 남겨놓은 덕에 방화 정황이 빨리 드러난 거야. 공장 관리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제 공장을 맡겨야겠네. 공장장 발령이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박 부장이 이번에 완전히 살아났네. 살아난 게 아니라 회사 실세가 됐어. 정호는 발령장을 손에 쥐고도 이상했다. 뭔가 맞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빠르게 해결됐다. 누가 전직 소방청장 출신 감식 전문가를 그 새벽에 현장에 데려왔는지, 누가 CCTV가 사라지기 전에 경찰을 움직였는지, 누가 모든 증거를 한치의 빈틈없이 확보했는지, 정호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무렵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골목 끝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술래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정호가 공장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봤다. 발걸음이 달랐다. 예전처럼 자신감 없이 의기소침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 못 챌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일단 하나는 막았다. 차가 움직였다. 차 안에서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닫았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정호 회사 화재 내부 파벌 누명.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한미연 반찬가게 영업부진 폐업이기. 이제는 며느리 차례구나. 파일이 펼쳐졌다. 이막 며느리의 이야기 미연 찬방. 한미연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새벽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재료를 먼저 고르려면
그 시간에 나서야 했다. 20년 가까이 반복한 일이었다. 이제는 어떤 재료가 좋은지는 눈길만 스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가게는 골목 외진 곳에 있었다. 간판도 낡고 내부도 좁았다. 지나치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자리였다. 하지만 미연에게 그 가게는 소중한 직장이었다. 남편 정우가 회사에서 고생하는 동안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곳이었다. 가게 주인 오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장사가 안 돼도 미연을 내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미연 씨 없으면 이 가게 벌써 문 닫았어.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연은 더 열심히 했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쉬는 날에도 재료 준비를 위해 가게에 나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연은 사정을 알아버렸다. 오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잘못 열어본 서랍에서 대출 서류가 나왔다. 몇 장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미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월급이 대출금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가게 수입으로는 재료비와 월세도 감당이 안 됐다. 오 사장은 빚을 내 미연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미연은 그날 퇴근하면서 울었다. 집에 와서도 울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정우도 회사 일로 힘든 사람이었다. 아이들 앞에서도 태연한 척했다. 다음 날 미연은 오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둘게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오 사장은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미연 씨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하지만 미연도 알았다. 이대로 가면 가게도 사장도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그만두는 것만이 오 사장을 더 망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 며칠 사이에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조용한 할머니였다.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었다. 그냥 동네 어르신 같았다. 할머니는 나물 몇 가지와 장조림, 멸치볶음을 골랐다. 계산하면서 딱히 말이 없었다. 그냥 반찬을 사고 나갔다. 그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미연은 그냥 단골이 생겼나 보다 했다. 뭔가 마음에 든 게 있는 모양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할머니가 윤순례였다는 걸 미연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 순례의 사업장 중에 교육재단이 있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재단 안에서 그녀의 말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다. 재단 산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여러 학교가 있었다. 학생 수만 해도 수천 명이었다. 순례는 재단 급식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아이들 급식 반찬, 납품처 새로 검토해봐. 대형 업체 말고 정직하게 만드는 작은 가게도 살펴보고. 담당자는 난처해했다. 이 사장님, 작은 반찬 가게가 학교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례는 서두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전부 맡기라는 게 아니야. 한 학교, 한 메뉴부터 시작해. 맛과 위생이 맞으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결정할 거다. 첫 발주는 아주 작았다. 학교 하나, 반찬 2가지.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었다. 가게에 처음 급식용 주문서가 들어온 날, 오 사장과 미연은 한참을 들여다봤다. 학교에서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예요? 황당했다. 반가웠다. 겁도 났다.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벽부터 움직였다. 미연은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2배로 샀다. 오 사장은 납품 시간을 맞추려고 밤새 준비 작업을 했다.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쉴 틈이 없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가게 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반응이 좋습니다. 잔반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반찬을 더 달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냉동 반찬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도 왔다. 오 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주방에서 한참 서 있었다. 미연 씨, 이게 꿈이 아니죠? 미연은 웃었다. 얼굴이 환해졌다.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입소문은 빨리 퍼졌다. 다른 학교에서 문의가 왔다. 샘플을 보내달라는 곳도 생겼다. 순례가 연결해준 첫 한 학교가 두 학교가 됐고 두 학교가 네 학교가 됐다. 가게는 발주를 감당하기 위해 조리도구를 대용량으로 바꾸고 납품 스케줄을 새로 짰다. 미연이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맡았다. 메뉴를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알레르기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납품 전 위생 점검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도 모두 미연이었다. 오 사장은 어느 순간부터 미연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다. 이 가게를 살린 건 주문이 아니야. 미연 씨 손맛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 사장은 재단 급식 담당자를 직접 만나게 됐다. 납품 조건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 오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선생님, 처음에 저희를 어떻게 아시고 발주를? 사실 사장님 가게를 처음 찾은 것은 저희가 아니었어요. 오 사장이 멈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자가 사실을 알려주었다. 윤순례 회장님이라고. 오 사장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서서히 떠올렸다. 가게에 조용히 와서 반찬을 사가던 그 할머니. 특별히 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고 나가던 사람. 그게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담당자는 덧붙였다. 사장님 가게에서 만든 음식이 맛은 물론이고 청결하고 좋으니 기회를 한 번만 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미연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와준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오 사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다. 미연은 순례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기회를 만들어줬다.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고 대신 싸워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설 수 있도록 판만 깔아준 것이었다. 며칠 뒤 오 사장은 미연을 앉혀놓고 말했다. 미연 씨, 이 가게 이제 미연 씨가 해요. 미연이 놀랬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 사장은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이 가게 미연 씨가 아니었으면 진작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도 미연 씨가 맞아요. 미연이 당황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가게를 살 돈이 없고요.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벌어서 천천히 갚아요. 급하게 안 줘도 됩니다. 대신 이 가게 정직하게 오래 해줘요. 미연은 끝내 울고 말았다.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얼마 뒤 낡은 간판이 내려갔고 새 간판이 올라갔다. 미연 찬방. 미연은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순례는 골목 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새 간판이 달리는 것을, 미연이 앞치마를 고쳐 매는 것을, 가게 문을 처음으로 자기 열쇠로 여는 것을. 순례는 역시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잠시 서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며느리는 됐다.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게 됐어. 차에 올라타며 가방에서 다음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 손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서현 취업사기 임금체불 피해. 다음은 우리 손녀구나. 파일이 펼쳐졌다. 산막 손녀의 이야기 갑질과 성희롱. 정우와 미연의 딸 박서연은 합격 문자를 받던 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회 가까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탈락 문자를 받고 다시 이력서를 쓰던 날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몰려왔다. 첫 출근 날 대표 남기준은 서연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곧 가족이에요. 같이 잘해봅시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동료들은 친절했다. 서연은 이곳에서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야근이 매일같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야근 수당 같은 것은 없었다. 물어보면 이런 답이 돌아왔다. 신입은 원래 배우는 기간이야. 돈 받고 배우는 걸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나 그런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며칠, 그 다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보름.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1달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하지만 대표나 임원들의 고급 자동차나 씀씀이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더 이상한 일은 접대 자리였다. 임원 한 명이 서연을 불렀다. 오늘 저녁 거래처 식사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요. 무심코 따라간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변하고 서연은 그곳에서 어느 순간 거래처 사장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혼자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대표 남기준이 직접 선을 넘기 시작했다. 일부러 따로 불러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퇴근 후엔 사적인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이 피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박서연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한테 예쁨 받는 건 영광인데. 고마운 줄 모르네. 서연은 그만두려 했다. 그러자 남기준이 말했다. 이 업계 좁아. 내가 한마디 하면 너 어디에도 못 들어가. 뭐 다시 알바나 하며 살 생각이면 마음대로 해. 서연은 그 말 앞에 얼어붙었다. 2해를 버텨 겨우 들어온 첫 직장이었다. 업계에서 찍히면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회사 문제로 무너질 뻔했고 어머니는 새 가게를 겨우 시작했다. 자신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참았다. 밤늦게 회사에서 나와 골목 어귀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표정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다. 술래는 그 모습들을 지켜봤다. 우연이 아니었다. 손녀의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며칠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 서연이 접대 자리에 끌려가는 것도 봤다. 밤 11시에 혼자 퇴근하는 것도 봤다. 골목에서 눈물을 닦는 것도 봤다. 그녀는 차 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술래가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였다. 규모가 상당한 회사였다. 남기준의 회사 입장에서는 꿈에서나 거래를 바라던 대기업 계열사였다. 술래는 그 계열사 사장에게 말했다. 그 회사 인수 검토하는 척 들어가 봐. 금액은 크게 불러. 대표가 눈이 멀어서 문을 활짝 열 만큼. 며칠 뒤 남기준의 회사에 전화가 왔다. 수신자를 확인한 남기준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부터 달라졌다. 인수 검토 의향이 있다는 말에 제시된 금액을 들은 순간 남기준의 눈이 달라졌다. 그날 오후 그는 임원들을 불러 문을 닫고 회의를 했다. 목소리가 홍분에 차 있었다. 드디어 팔자 고치는 거야. 이번 인수만 성사되면 다 끝난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남기준이 갑자기 직원들에게 친절해졌다.
회의에서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없던 말이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실사팀이 들어온 날은 조용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6명이었다. 남기준은 회계사 두엇이 재무제표나 훑어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사팀의 구성은 달랐다. 회계 전문가, 노무사, 법무 담당, 성희롱 사건 전문 변호사, 내부 통제 전문가, 순례가 설계한 팀이었다. 처음 이틀은 서류 검토처럼 보였다. 남기준은 여유로웠다. 서류는 우리가 잘 맞춰놨어. 문제될 거 없어. 임원들도 긴장을 풀었다. 사흘째 되는 날 팀이 직원 면담을 시작했다. 남기준이 팀장에게 물었다. 인수실사라면서 왜 직원 면담까지 합니까? 팀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인수 대상 회사의 리스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잠깐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남기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직원 면담실은 작은 회의실이었다. 팀은 직원들에게 먼저 말했다. 이 면담 내용은 보호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됩니다. 증거가 있는 분은 지금 제출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서로 눈치를 봤다.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대표가 보낸 사적인 메시지들. 접대 자리를 거부했을 때 인사불이익을 암시한 대화. 밤늦게 불필요하게 따로 부른 기록. 밀린 임금 내역. 서연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가 결정적인 내용들이었다. 자료를 내밀면서 서연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 한 명도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메신저 캡처였다. 역시 야근 지시, 수당 미지급 관련 대화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엔 회계 담당자가 법인카드 자료를 꺼냈다. 접대비로 처리된 대표의 개인 지출 내역이었다. 또 다른 직원은 접대 자리 참석 강요 당시 녹음 파일을 내놨다. 지워도 되나 싶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 불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제보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일주일 뒤 인수 최종 회의가 열렸다. 남기준은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나타났다. 자신감이 넘쳤다. 마침내 계열사 사장이 입을 열었다. 인수는 취소합니다. 남기준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액까지 다 이야기됐잖습니까? 계열사 사장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밀어놨다. 이 회사는 인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가치가 있더군요. 남기준이 얼어붙었다. 계열사 측은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회사는 인수하지 않는다. 대신 실력 있는 직원들과 피해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법인을 설립한다. 그 회사는 계열사의 협력사로 새 출발하게 된다. 남기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우리 직원을 빼가는 겁니다. 계열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동안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했다면 아무도 떠나지 않겠죠.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됐다. 실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각각의 기관으로 갔다. 체불 임금은 노동청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정황은 수사기관으로, 법인카드 횡령과 허위 비용 처리는 고발장과 함께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남기준은 버텼다. 이 바닥 좁다고 했잖아. 내가 가만히 있겠어? 하지만 그 말은 혼자만의 메아리였다. 결국 대표와 일부 임원들이 구속됐다.
그 좁다던 바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된 사람은 남기준이었다. 새 회사 설립 준비가 시작됐다. 계열사 실무 책임자가 서연을 따로 불렀다. 박서연 씨 자료 검토했습니다. 실사 중에 확인된 기획안들, 실제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게 당신 것이었어요. 이번 새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보시겠습니까?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가요? 저는 아직 경력도 짧고. 담당자가 말했다. 짧은 경력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일을 해낸 기록입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기뻐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하지만 이 모든 판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다. 그 시각 술래는 계열사 사장에게 결과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기존 회사 인수는 취소했습니다. 대표와 임원들 고발 절차 들어갔고 새 법인 설립 준비 중입니다. 박서연 씨는 팀장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술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거다. 내 이름은 절대 나오지 않게 해. 계열사 사장이 물었다. 가족분들께도 말하지 않으실 겁니까? 술래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은 아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파일을 닫았다. 세 번째 파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당겼다. 표지에는 손자의 이름이 있었다. 박지훈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압박 사건. 술래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들을 볼 때의 복잡함도, 며느리를 볼 때의 따뜻함도, 손녀를 볼 때의 단호함도 아니었다. 더 차가웠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잠깐 파일 표지를 내려다봤다. 아이를 건드린 놈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파일이 펼쳐졌다. 사막 손자의 이야기 학교 폭력. 지우는 요즘 온몸에 멍이 가시질 않았고 옷이 항상 흙투성이가 되거나 핏자국이 묻은 채로 귀가하곤 했다. 이날도 지우는 얼굴이 온통 붓고 입술도 터진 채로 돌아왔다. 어제 생일 선물로 새로 사준 운동화도 어쨌는지 없어지고 더러워진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 퇴근 후 돌아와 아들의 상태를 본 미연은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다음 날 담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말끝을 흐리는 담임의 말에 정우와 미연은 다음 날 바로 학교로 갔다. 아이들끼리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훈이도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정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 맞은 아이한테 노력이 필요하다니. 교감은 한술 더 떴다. 일을 크게 만들면 지훈이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의 학생들도 대학 입시가 걸려 있어서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맞은 애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들한테 조심하라고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참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아지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가의 학생의 아버지였다. 키가 크고 양복이 반듯한 남자였다. 지역 시의원 박성재. 그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애들끼리 다툰 걸 가지고 문제 크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애도 지금 괴로워해요. 옆에 앉은 가의 학생 어머니가 거들었다. 솔직히 댁의 아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친구도 하나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애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고선 다 들리게끔 혼잣말처럼 짓거렸다. 저런 애랑 어떻게 엮여가지고 재수도 없지.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 단 한 명도 정우와 미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알아보니 담당 경찰관도 시의원 박성재와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학생 간 단순 다툼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정호와 미연을 보고 그동안 조용했던 지훈이 마음이 안 좋았던지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그만해. 어차피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학교도 경찰도 다 그 애들 편이야. 난 이제 괜찮으니 엄마도 이제 울지 마. 다음 날 지훈이 또다시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 노인이 차 안에서 목격하였다. 술래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만에 거는 번호였다. 저장된 이름 2글자. 두식? 신호가 2번 울리자 바로 받았다. 누님.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낮고 굵었다. 강두식? 항구와 시장 쪽에서 한때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무료급식소 봉사를 하고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한다.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술래가 말했다. 두식아, 아이 하나 지켜야겠다. 겁만 주라는 말이 아니다. 손끝 하나 못 대게, 눈길 하나 못 주게 지켜. 두식은 바로 물었다. 어디 학교입니까? 술래가 학교 이름과 지훈의 이름을 말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두식이 말했다. 누님 손주라면 제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내일 아침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술래는 2번째 전화를 걸었다. 마영철. 전직 형사였다. 은퇴하고 나서도 경찰 쪽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 영철아, 지훈이 사건 기록 전부 모아줘. 병원 기록, 채팅방 캡처, 학교 상담 기록, 담임이 한 말까지 전부. 그리고 그 시의원이 학교에 넣은 압력, 흔적 있으면 다 잡아. 마영철은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덩치 좋은 중년 남자였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놀라지 마. 나 무서운 사람 아니다. 너 작년에 전학 간 친구 민수 알지? 그의 삼촌이야. 내가 요즘 좀 힘들다고 해서 며칠 등하교만 도와주러 왔다.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민수 삼촌이요?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안까지 따라가진 않는다. 그냥 내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거야. 타.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차에 올랐다. 학교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서는 것을 일진들이 봤다. 차에서 지훈이 내리고 두식은 지훈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 안에서 지켜봤다. 일진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야, 뭐 조폭이라도 고용했냐? 두식은 창문을 내리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했다. 하교 시간에도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학원을 마치고 나올 때도 승합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지만 일진들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그 째려봄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두식이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우리는 이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놈들은 원래 겁쟁이라 이제 너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또 괴롭히는 놈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맞서 이길 수 있어. 삼촌이 보기엔 그놈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놈들이야. 지훈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전직 경찰 마영철이 2주 동안 모은 것들은 방대했다. 지훈이 맞은 날짜와 병원 기록, 금품을 빼앗긴 내역, 단체 채팅방 캡처,
화장실로 끌려간 날의 학교 CCTV 요청 기록. 담임과 나눈 상담 기록과 실제 학부모 면담 내용의 차이. 교감의 부적절한 발언. 시의원 박성재가 교장에게 전화한 정황. 피해자 가족을 만나 문제 크게 만들지 말라고 협박한 상황. 한 장 한 장이 쌓이자 더 이상 이것을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 지훈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조직적으로 덮어온 사건이었다. 이 자료 전부를 정리한 순례는 마지막으로 교육청을 방문했다. 장학사가 몸소 나와 맞이했다. 회장님 직접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잘 안 받으시더니 참. 장학사는 순례가 이 지역에서 교육재단을 운영했을 시기부터 잘 알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교육청 업무를 하면서 순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도 받았었다. 다음 날 교장실 분위기가 심각했다. 장학사는 자료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다. 교장은 습관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아이들 사이 오해가 조금 커진 것이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지도를. 장학사가 말을 잘랐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왜 이 모양이죠? 교장이 입을 열려 하자 또 잘랐다. 아니 애초에 피해 학생을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긴 한 겁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 교육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당신 자식이 피해자라도 이랬을 거냐고요. 교감은 얼굴이 굳었다. 담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 결과는 명확했다. 학교는 사건을 알고 있었고 덮으려 했고 가해자 편에서 움직였다. 교장은 관리 책임으로 인사조치 대상이 됐다. 교감은 부적절한 발언과 사건 축소로 징계를 받았다. 담임과 담당 교사도 피해 학생 보호 의무 소홀로 징계가 이어졌다. 학교 폭력 대책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열렸고 지훈에게는 즉각 분리 조치와 보호 계획이 제공됐다. 학교 안 분위기가 뒤집혔다. 가해 학생은 물론 방조 학생들까지 모두 조사되어 철저히 징계 절차를 밟았다. 시의원 박성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내가 이 지역에서 누군지 몰라요? 언론에 나가면 누가 손해인지 잘 생각하세요. 그는 자신의 자리가 방패라고 믿었다. 오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영철이 확보한 자료에는 학교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박성재가 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통화 정황. 피해자 가족을 따로 불러 합의를 종용하려 한 자리의 기록. 지역 경찰 모임 인맥을 통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려 한 흔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됐다. 지역 언론에 제보가 들어갔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시의원 아들 학교폭력 의혹 피해 학생 가족 압박 정황 학교, 가해자 입시 걱정하며 피해자 보호 외면 교육청 감사 착수 교장 교감 징계 절차. 박성재는 처음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카메라 앞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치적 음해라는 말도 했다. 그때 녹취가 공개됐다. 그가 정호에게 협박했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틀림없이 그의 것이었다. 댓글이 쌓이고 기사가 다시 기사를 낳고 사흘이 지나자 박성재의 지역구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공인으로서 부적절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다. 알량한 권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는 이제 다시는 자신의 이름은 커녕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결국 가해 학생 가족은 정호 가족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그날 밤 순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파일을 닫았다. 박지훈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압박 사건.
그리고 책상 위를 바라봤다. 파일이 4개 있었다. 모두 닫혀 있었다. 박정호, 한미연, 박서현, 박지훈.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은 청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조용히, 천천히. 이 도시에 올 때와 같은 손놀림이었다. 왔던 것처럼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시각 정우는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 가족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다니,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딸 서연이 먼저 이야기했다. 아빠, 우리 회사는 윤순례 회장님이란 분이 새로 인수하신 거라던데. 그게 왜? 지훈도 한마디 했다. 나도 두식이 삼촌이 통화할 때 순례 누님이라고 하는 말 들었는데. 정우가 놀라 되물었다. 윤순례, 확실해? 당신도 그런 이름 들은 적 있어? 미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가게 CCTV 영상을 꺼냈다. 며칠 동안 손님처럼 들러 반찬을 사가던 조용한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냈다. 화면을 확대했다. 정우가 그 얼굴을 봤다. 손가락이 멈췄다. 엄마, 오막 가족의 이야기 할머니. 정우는 다음날 회사 대표를 찾아가 직접 물었다. 그때 화재 감식 전문가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순례 회장님, 자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네도 회사도 끝났을 거야. 그분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CCTV도 수사도 아무것도 없었어. 정우는 대표실을 나와 복도에 혼자 오래 서 있었다. 어릴 적 날 버리고 떠난 엄마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서 왜? 다음 날 정훈의 가족은 다 같이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순례의 사무실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순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 낡은 청가방이 보였다. 짐이 이미 절반쯤 쌓여 있었다. 순례는 가족을 보고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정우가 물었다. 왜 또 말없이 가려고 하십니까? 순례는 대답 대신 돌아서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이 따라 들어왔다. 방은 작았다. 책상 위에 파일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정호, 한미연, 박서현, 박지훈. 4개의 표지를 본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순례가 낮게 말했다.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나는 이제 돌아가마. 정우는 순례의 표정과 그 말을 듣고 나서 알았다. 엄마는 자신에게 가까이 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에 해야 할 일만 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고. 정우와 순례 간의 어색한 정막을 미연도 서연도 끼어들지 못했다. 그때 지훈이 책상 한쪽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순례가 말리기도 전에 정우가 상자를 가져왔다. 뚜껑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첫 번째 사진은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줄다리기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줄다리기를 찍은 것이 아니고 그 맨 끝에 있는 한 아이를 찍은 사진이었다. 초등학생 정우였다. 다음 사진은 졸업식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졸업식에 혼자 멀뚱히 서 있는 정우를 멀리서 찍은 사진. 아무도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는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 다음은 군 입대 날 훈련소. 결혼식 날 사진도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 웃는 정우. 모든 사진에서 정우는 역시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었다. 정우의 손이 눈이 떨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 송금 영수증 묶음이 있었다. 정우의 고모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달 찍힌 입금 기록들. 날짜가 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군대를 거쳐
결혼 전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편지 봉투들이 있었다. 봉투마다 우표가 없었다.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미연이 조용히 봉투를 들어 정호에게 건네주었다. 봉투를 열었다. 빛이 바랜 편지지였다. 글씨가 작고 촘촘했다. 정호야, 오늘도 내 학교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이번엔 널 꼭 데려와야지 하면서 또 그냥 돌아서는 엄마가 미안해. 나는 나쁜 엄마야. 엄마를 용서해 주렴. 또 다른 봉투. 오늘 내 결혼식을 먼발치에서 봤다. 신부가 너무 예쁘더라. 우리 정호가 드디어 결혼하다니. 정호야, 엄마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 정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다. 정호의 고모는 돈을 받으면서 정호에게 항상 말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렸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원망으로 자랐고 원망으로 버텼고 원망이 어느 순간 그냥 자신의 일부가 돼버렸다. 그런데 버린 게 아니었다. 멀리서 보고 있었다. 매달 돈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붙이지 못하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네요. 순례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했다. 내가 내 곁에 없었던 건 사실이야. 돈 보냈다고 엄마 노릇한 건 아니잖아. 그건 변명이 안 된다. 정호가 무릎을 꿇었다. 순례가 놀라 손을 뻗었다. 왜 이래, 정호야. 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평생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순례의 손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잡지 못한 손이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 뒤에 순례가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도 결국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시간이 흘렀다. 미연의 가게 구석에 작은 의자가 하나 생겼다. 순례의 자리였다. 오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다. 손이 빨랐다. 미연이 옆에서 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완전 선수시네요. 순례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시장에서 구른 세월이 얼만지 아니? 넌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 계약서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계약인데 문제 없어? 순례는 나무를 다듬던 손으로 법 조항을 짚어주면서 차분하게 알려주었다. 여기 이 문구, 너한테 불리한 거야. 나중에 분명히 문제된다. 반드시 고쳐. 서연은 당연한 듯 바로 수정을 하고 회사에 전화를 건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종 가게에 들렀다. 그러고선 할머니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말했다. 순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것만으로 지훈에게는 충분했다. 정호가 퇴근하자 다 같이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오늘 반찬은 멸치볶음과 계란말이였다.